매서운 칼바람이 문틈을 파고들던 동짓달 금은밤이었습니다. 설아는 해진 등잔불 아래에서 눈이 침침해지도록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가난한 선비 이생에게 시집와 시부모 병수발에 남편 뒷바라지까지 손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닳도록 고생한 건 오직 남편의 과거 급제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급제 소식과 함께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정표 대신 화사한 분내를 풍기는 기생 화월의 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생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다고 화월이가 우리 집 안주인이 되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설아가 기가 막혀 바들바들 떨며 10년의 세월을 울부짖었으나 옆에 있던 기생 화월은 비아냥거리며 설아의 뺨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급제하신 나으리 옆에 저런 거친 손을 가진 여편네가 웬 말이냐며 시장바닥 거지와 다름없다고 조롱했지요. 이생은 한술 더 떠 설아의 짐 보따리를 마당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내 앞길 막지 말고 당장 꺼지라며 이제 본인은 힘 있는 관리니 내년 말 따위 누가 들어줄 성시푸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설아는 엄동설 안에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기생의 웃음소리가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설아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내 놈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권력과 재물로 반드시 내 놈들의 숨통을 끊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정처 없이 걷다 쓰러진 설아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다 쓰러져가는 주막의 주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모는 평범한 안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상단의 대행수였으나 배신을 당해 숨어 지내던 장사의 귀재였지요. 설아는 주막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낮에는 장사 수치를 익히고 밤에는 한양의 물가를 분석했습니다. 3년 동안 잠 한숨 제대로 자지 않고 돈을 모으며 오로지 복수의 칼날만을 갈았습니다. 한편 기생 화월과 살림을 차린 이생은 관직은 뒷전이고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며 설아가 피땀 흘려 모아둔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주막의 뒷방에서 숫자를 헤아리며 3년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날 때 품었던 원한은 어느새 차가운 이성이 되어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주모의 가르침 아래 설아는 한양의 쌀값을 조절하고 귀한 비단기를 선점하며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금전이 돌고 돌 때마다 한때 자신을 비웃던 남편과 기생의 숨통을 조일 그물이 촘촘하게 짜여갔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남루한 소복 차림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단옷을 휘감고 은비녀를 꽂은 그녀의 눈빛은 서슬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양 최대 상단에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 불리며 몰락해가는 이생의 가문을 사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무렵 남편 이생과 기생 화월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화월의 사치와 이생의 무능함으로 가사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관직마저 뇌물 사건에 휘말려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진 이생은 한양에서 가장 큰 돈주를 쥔 설 상단의 대행수가 자신을 돕겠다는 소식을 듣고 넙죽절하며 그 덫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생은 자신을 돕겠다는 그 거물 상인이 3년 전 자신이 엄동설 안에 내쫓았던 조강지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고리의 사체 문서에 앞다투어 지장을 찍었습니다. 화월 역시 화려한 보석과 비단에 눈이 멀어 집 문서와 땅 문서까지 담보로 내맡기며 설아가 놓은 덫속으로 스스로 기어들어왔습니다. 이생의 집에서는 관직 유지를 위한 뇌물을 마련했다는 기쁨에 화려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기생화월은 설 상단에서 빌린 돈으로 온몸을 비단과 옥으로 치장한 채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육중한 대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장정들을 거느린 한 여인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눈부신 보라색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고개를 든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이생은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쫓았던 조강지처 설아였기 때문입니다. 이생은 헛것을 본 듯 뒷걸음질 쳤고 화월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났느냐며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두꺼운 장부 뭉치를 꺼내 마당 한복판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생과 화월이 지난 1년간 탐욕에 눈이 멀어지장을 찍었던 사체 문서와 집, 땅, 심지어 노비 문서까지 포함된 가문의 모든 권리서였습니다. 설아의 서슬 퍼런 명령 한마디에 상단의 장정들이 달려들어 집안의 가재도구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이 관아의 힘을 빌려보려 발버둥 쳤으나 이미 설아는 이생의 윗선인 고위 관리들에게 그간 이생이 저지른 비리와 뇌물 장부를 넘긴 뒤였습니다. 관아에서 들이닥친 포졸들이 이생의 상투를 휘어잡아 꿀렸고 화월이 걸치고 있던 값비싼 비단과 폐물들은 설아의 손에 의해 하나둘 처참하게 뜯겨나갔습니다. 내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비웃으며 침을 뱉던 나를 기억하느냐는 설아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생은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애걸복걸했지만 설아는 그가 3년 전 자신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그들을 홉적삼 차림으로 대문 밖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한 달 뒤 한양 저작거리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했던 기생화월은 설아의 상단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하는 노비로 전락해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한때 설아의 거친 손을 비웃던 그녀였으나 이제는 본인의 손이 갈라지고 피가 터져도 하소연할 곳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 이생의 말로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관직에서 파직당하고 거리에 나앉은 그는 매일같이 설아의 집 앞을 서성거리며 한 번만 만나달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과거 공부를 할 때 그녀가 지어주었던 낡은 도포 한 벌을 그의 발 앞에 던져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인연이 완전히 타버린 재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모은 재물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갈 곳 없는 여인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서당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설 대행수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고 그녀의 이름은 한양을 넘어 전국 팔도에 인덕의 상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보름밤 설아는 만월이 뜬 마당에 홀로 앉아 차를 마시며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은 여전했으나 그 손은 이제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손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당당한 주인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로소 회한이 아닌 평온한 미소가 번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조강지쳐 버리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하나 없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지요. 남의 가슴에 못 박은 인간은 반드시 자기 가슴에 대못이 박혀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오늘 설아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